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민규의 차이, 차별, 처벌 중에서 내 탓이냐, 뇌 탓이냐 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단거리 육상 경기는 찰나의 차이로 승부가 나는 스포츠다. 몇몇 선수가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단순히 육안으로는 누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 사진 판독이 도입되었다. 사진 판독은 한 동작을 2000개로 쪼개 0.0005초 단위로 구분한다. 이로써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 선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출발선에서 정확하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0.01초를 다투는 스포츠이므로 어떤 선수가 조금이라도 먼저 나가게 된다면 경기 결과가 아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타트 블록에는 압력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0.1초 안에 일정 수준의 압력이 감지되면 신호가 울리기 전에 출발한 것으로 간주해 부정 출발로 규정한다. 이것이 바로 0.1초 룰이다. 속도로 승부를 결정하는 스포츠라면 응당 출발 신호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도 중요할 텐데 왜 하필 0.1초일까?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 정신경은 소리를 감지하면 뇌로 전달하는데 이 과정은 최소 0.08초가 소요된다. 청각 신호를 받은 뇌는 적수를 거쳐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이 과정은 최소 0.02초가 소요된다. 결국 아무리 빠르게 출발 신호에 반응한다고 해도 인간의 신체 반응 속도는 0.1초보다 빠를 수 없다. 즉 0.1초 내에 움직이는 것은 출발 신호를 듣고 반응한 결과가 아니라 신호를 미리 예상하고 있다가 신호가 울리기 전에 출발한 것이다. 0.1초 룰은 운동신경이 특출난 육상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일상적으로 0.1초 룰의 지배를 받는다. 매일 점심 메뉴를 고르는데 최소 10분 이상씩 걸리거나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는데 최소 20분씩 걸리는 것과 별개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즉각적인 반응과 신속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있다. 바로 범주화다. 프리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알렉스 토도로프는 사람은 0.1초 안에 한 사람을 특정 범주로 분류해 해당 범주의 고정관념과 연결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키가 큰 흑인을 보면 남다른 운동신경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노숙자를 보면 게으른 성향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범주화 그리고 편견은 뇌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그 과정을 추적하기도 어렵다.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상과 직관에 관련된 정신활동은 머릿속에서 소리 없이 그것도 단 0.1초 만에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인간은 타인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생성되어 있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연결해 타인을 판단하는 예측 출발을 범한다. 물론 육상 경기와 달리 아무도 이를 부정 출발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는 편견이 만연하다. 범주화는 특성을 공유하는 사물을 함께 묶는 작업이다. 당연한 소리지만 범주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삶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일이다. 게다가 새로운 대상을 마주했을 때 예측 가능한 패턴이나 데이터에 의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도와준다.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 정신은 범주와의 도움을 받아 생각해야 한다. 평화로운 삶은 거기에 달려있다. 한라봉을 처음 보게 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한라봉은 꼭지 모양이 한라산의 봉우리 모양과 닮았다. 이는 한라봉이 지닌 고유의 특성이다. 한편 한라봉은 감귤, 오렌지, 레몬, 라임, 자몽 등이 속한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이 지닌 일반적인 특징 또한 대부분 가지고 있다. 올록볼록한 질감의 비교적 단단한 껍질부터 상큼한 향, 수분 함량이 높고 톡톡 터지는 알갱이로 구성된 과육까지. 한라봉을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을 통해 한라봉이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이며 다른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과 비슷한 맛과 영양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물론 각각의 과일에 대한 호감도는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시트러스 계열 과일 특유의 향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감귤과 오렌지는 좋아하지만 레몬과 라임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과육을 직접 먹기보다는 주스 형태로 섭취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한라봉을 처음 접한 사람일지라도 금세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라봉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과연 이 같은 현상을 성급한 일반화로 볼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어린아이와 달리 정보와 경험이 축적된 어른에게 범주화와 일반화는 꽤나 일상적인 일이다. 줄이 선명하거나 두드렸을 때 명쾌한 소리가 나는 수박을 고르거나 선홍색 광택을 띠는 소고기를 고르는 것은 비합리적 편견의 소산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지혜나 노하우이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범주화와 일반화는 꽤나 정확하게 들어맞는 편이다. 옛말에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는가? 하지만 사람을 범주화하고 일반화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거부감을 느낀다. 활동적이고 애교가 많은 고양이를 개냥이라고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적극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을 남자답다고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국 음식은 일반적으로 맵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무방하지만 한국 사람은 냄비 근성이 심하고 감정적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왠지 조심스럽다. 일반화한 내용이 실제로 집단 내 평균과 일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조금 냉소적인 면이 있거나 혹은 인간이라는 종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아니, 인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일까? 만약 범주화가 뇌가 수행하는 보편적이고도 실용적인 기능이라면 왜 사람을 범주화에 구분하는 것만 이토록 금기시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꽤 단순하다. 사람을 범주화하는 것이 늘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범주화의 대상이 익숙하지 않거나 적대적인 집단, 즉 외부자인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은 한 사람을 특정 범주로 분류해 해당 범주의 고정관념과 연결시킨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속하지 않은 외부자인 경우에 가장 신속하고 비상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뇌에서 안면인식을 담당하는 방추위랑은 자신이 속한 사회나 집단에 포함된 사람의 세부적인 개성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로 같은 인종의 얼굴을 볼 때는 뇌의 신경세포 활동이 활발해져 왼쪽 눈이 오른쪽 눈보다 조금 더 크다거나 웃을 때 한쪽 볼에만 보조개가 생긴다는 것과 같은
세세한 특성을 포착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인종의 얼굴을 볼 때는 뇌의 신경세포 활동이 줄어들어 고유한 특성을 알아차기가 어렵다. 흥미로운 점은 신경세포 활동이 줄어드는 이유다. 새롭지 않은, 즉 이미 반복적으로 노출된 자극제를 볼 때 두뇌 활동은 둔해진다. 신경과학자들은 이 같은 현상을 반복 억제라고 명명했는데, 반복 억제는 뇌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학기 초에는 처음 보는 동기의 얼굴을 인식하기 위해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학기 말에는 이미 익숙해진 동기의 얼굴을 구분하기 위해 굳이 같은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출퇴근길 풍경이 익숙해지면 주변을 더 이상 자세하게 인지하지 않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놀라운 점은 우리의 뇌가 다른 인종을 볼 때 설사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반복적으로 노출된 얼굴을 볼 때처럼 반복 억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뇌는 다른 인종을 볼 때 개별적 특성을 가진 얼굴이 아닌 백인 얼굴, 다른 백인 얼굴, 또 다른 백인 얼굴, 혹은 흑인 얼굴, 다른 흑인 얼굴, 또 다른 흑인 얼굴과 같은 식으로 뭉뚱그려 범주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단지 자신과 다른 집단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개별적 특성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과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의 개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은 꼭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를 외집단 동질성 편향이라고 하는데, 성격이나 행동을 포함한 거의 모든 특성에 적용된다. 남자는 다 똑같다, 혹은 여자가 다 그렇지 등과 같은 일반화도 외집단 동질성 편향의 일종이다. 이와 반대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양성은 실제 평균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내집단 분화 편향이라고 한다. 내집단 분화 편향은 동질감을 느낄 이유가 많아질수록, 이를테면 가치관이나 정치적 성향이 비슷할수록 더욱 강화된다. 동질감을 느낄수록 신경 흥분이 내측 전전두피질의 아랫부분으로 이동하는데, 내측 전전두피질은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다. 쉽게 말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편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한 다음 자신과 비슷한 사람만 주의 깊게 살펴본다. 반면 자신과 다른 사람과 집단은 쉽게 단순화한다. 이는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을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고정관념과 연결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설사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자신은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은 그저 복잡하게 애매한 사람이다. 어떠한 범주도 개인을 완벽하게 대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어도 머리로는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사람은 세계에서 평균 신장이 가장 크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모든 네덜란드 사람이 키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은 언제나 집단에게 부여되는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특성이 바로 개인이 지닌 개성이다. 학습과 능력을 통해 우리는 집단의 특성을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게다가 개인의 정보를 충분히 알고 나면 그 개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고정관념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학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외부자를 이해할 때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외부자를 고정관념이 아닌 개인의 특성으로 판단하는데
공감능력을 겪는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선 외부자에게 공감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대개 하나의 개인으로 느껴지는 사람에게 더 쉽게 공감하게 된다.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다 라는 스탈린의 말이나 다수를 보면 행동하지 않고 한 명만 본다면 행동한다 라는 테레사 수녀의 말은 이 같은 심리를 정확히 짚는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식별 가능한 희생자 효과라고 칭한다. 외부자에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도 있다. 이 실험의 참가자들은 여러 사람이 비하 주사를 맞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시청했다. 그 결과 비하 주사를 맞는 사람이 참가자와 다른 인종인 경우 땀을 덜 흘리고 뇌의 양쪽 전측 뇌섬엽 영역이 덜 활성화되었다. 이는 공감 능력의 감소를 나타내는 신경 반응이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인간이나 엘프가 죽거나 다치는 장면과 달리 오크나 고블린이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은 그리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는 건 역시 다른 존재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외집단에게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낀다. 경계심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외집단으로 분류된 사람의 존재가 불안과 공포를 관장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를 흥분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외부자로 여겨지는 사람을 보고 있을 때와 동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거의 흡사한 뇌활동 반응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본능적인 경계심 때문에 외부자를 아예 인간의 범주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꼭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나 외국인 혐오주의자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 역시 무의식적 행동과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암묵적 연합검사를 해보면 외부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폄하에서 비하 그리고 단절까지 다양한 단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에 뛰들고 사람에게 치일 대로 치인 성인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믿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믿음이다. 자신의 집단을 편애하는 성향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다.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는 양수, 그리고 출생한 후에는 모유를 통해 익숙해진 엄마가 속한 집단의 식습관과 입맛을 선호하게 된다. 아이의 선호도는 생후 몇 개월 만에 자신의 부모와 같은 인종, 언어, 사투리를 쓰는 사람에게로 확장된다. 3살 때부터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집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아이는 자라면서 사람을 범주화하며 사회적 고정관념과 연결하고 점차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어린아이도 인종 프로파일링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은 흑인이나 부정적인 단어를 보았을 때 한쪽에 있는 버튼을, 백인이나 긍정적인 단어를 보았을 때 다른 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곧이어 흑인과 긍정적인 단어를 보았을 때 한쪽에 있는 버튼을, 백인과 부정적인 단어를 보았을 때 다른 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버튼을 누르는 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흑인과 부정적인 단어를 보았을 때 훨씬 더 빠른 반응 속도를 보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한편 흑인과 긍정적인 단어를 보았을 때는 뇌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흑인과 긍정적인 단어를 연결한 경우에 내재된 편견 때문에 혼란을 느낀 것이다. 어린 나이부터 편견을 가지는 데에는
진화론적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작업이지만 특히 외부자와 접촉하는 일이 드물고 외부자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기에는 수명도 너무 짧았을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이를 잘 판단하는 일이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외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데다 종교를 비롯해 생활 양식, 도덕관념, 표현 방법 등 모든 것이 낯선 외부자의 정보를 일일이 알아가기보다 고정관념에 의존해 득과 해를 예측하는 편이 훨씬 더 위험 부담이 적었을 테니 말이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수렵 채집 부족 중 상당수는 여전히 자신을 사람으로 칭하는 반면 타 부족을 설치류나 곤충과 같은 열등한 존재로 칭하며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나타낸다.